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3인 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세무사님? 저야 뭐 항상 늘 똑같이. 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뭐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데 이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가액은 어떻게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런 증여 관련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다주택 중과가 규정이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주택이 두 채 또는 세 채 있으신 분들이 그중에 한 채를 자녀분들한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임의로 평가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평가한 금액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세와 비슷한 개념인 시가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시세, 두 번째가 이제 기준 시가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공시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가 없을 때에만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가가 있다라고 하면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시가라고 하면 일단은 매매가 있었다면 매매가에, 그리고 감정을 받았다면 감정가에, 수용을 받았다면 보상가에, 경매나 공매가 되었다면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용도나 면적, 기준시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가액 등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시가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저희가 이거를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이나 경매, 공매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왜 거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증여일 전 6개월 이전까지의 거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증여가액을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부동산 이제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정말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 보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 아니라 증여일 전 2년, 증여일 후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내에 매매 사례가액 등이 있다면 그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 또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 6개월, 전 3개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2년 이내 금액까지도 다 조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반대로 유사매매 거래가액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만약에 거래 그 기간 중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많다라고 하면,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각각의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차이가 적은 것이 여러 개라고 하면 증여하는 날짜로부터 가까운 것을 쓰셔야 되고, 가까운 것이 여러 개라고 하면 그때는 그 금액들을 평균해서 평가액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 하면 그 단지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일 전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있다고 보셔야 되고, 결국은 시세대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증여세도 결국은 그 시세만큼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이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된 거예요. 부동산에도 그런 호가의 금액이 없는데 정말 높은 금액으로 판매가 됐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아니라 감정을 받으면 그 감정가액이 우선되니까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확 낮아지는 건 아닌데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님께 의뢰를 드리면 한 10억 정도 아파트라면 100만 원 넘는 금액의 평가 수수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낮춰진다고 하면 증여세가 약 200~300은 아껴지니까 평가 수수료보다는 뭐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세무사님도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실 때 감평을 받게끔 좀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어떠세요? 정말 시세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납세자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님께 의뢰를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평가 방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고한 평가 금액이 좀 잘못됐다. 이 경우에 혹시 가산세를 내야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의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평가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없이 납부지연 가산세 하나만 부과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무서가 직접 평가를 해서 추가적인 세금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없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없이 즉 가산세 부담은 없이 추가적인 증여세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혹시 좀 증여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증여세는 증여일, 부동산에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5월 달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한테 그냥 단순 증여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아파트에 융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전세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증금이나 융자를 함께 승계해서 자녀가 받는다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지금 같은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다 보니까 취득세도 당연히 나오는데 현재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 최대 13.4%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의 13.4%인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상담 드릴 때는 이런 세금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 세금을 받는 자녀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납부할지, 연부연납이란 방법을 쓸지 혹은 대출을 실행시켜서 납부를 할지 혹은 전세보증금을 증액시켜서 납부할지 그런 계획까지도 구상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증여세가 적게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반쯤은 맞는 말씀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보다 30%를 가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 더 내는 거네요. 더 내시는 거예요. 세대생략 가산액이라고 하는 30% 정도가 추가되는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그 금액이 20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40%까지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다고 하셨던 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그 재산을 주고 다시 손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한 번 냈던 증여세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고 한 번 똑같은 증여세를 내니까 이때는 100%가 가산된다고 보셔야 돼요. 100%를 가산하는 것보다는 30%나 40%가 가산되는 것이 훨씬 더 절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사망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손자녀한테 상속해야 된다, 뭐 증여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처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상속권자인 손자녀한테 준다면 그때는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나 40% 가산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 지난 시간에 부부 증여 같은 경우에 6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가족들은 좀 어떤가요? 다른 친척이나 뭐 친구나 뭐 지인들한테 증여할 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6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간단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설명드리면 증여재산 공제는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총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는 제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그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직계 비속으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외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까지고 말씀하신 친구나 지인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룹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그룹 내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제가 오늘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 그룹으로부터는 더 이상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후에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다시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께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했다면 그때는 1억 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자녀가 주는 5천만 원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어머니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자녀로부터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 공제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증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그렇죠.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